거꾸로교실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은 단원에서는 우리 경제의 특징으로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의 경제 생활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경제의 특징, 세 번째로 더 나은 경제 생활을 위한 노력을 대해서 알아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원이 바뀐 이 두 번째 작은 단원에선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쪽에 보니까 인천항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1920년대, 그리고 1970년대, 마지막으로 2010년대의 인천항의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물론 흑백에서 컬러로의 사진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쭉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가 건물이 생기고 또 이렇게 부두도 크게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생활 모습은 옛날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60년대에는 이렇게 흑백 TV를 다 같이 모여서 봤고요. 80년대에는 드디어 컬러 TV가 나오는데 여기 안테나 좀 보세요. 이 거물처럼 있는 안테나 지금 볼 수가 있나요? 지금은 이런 안테나도 볼 수도 없고 TV도 매우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TV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관련된 영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축음기, 1960, 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죠. 그 시절 아련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김민경 기자가 안내합니다. 이러한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갖가지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1960, 70년대. 야외용 전축은 젊은이들의 소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환원 도움 없이 다이얼을 돌리면 통화가 가능했던 하얀 전화기엔 잔뜩 손때가 묻었습니다. 당시 흑백 텔레비전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집에 테레비가 있으면 몇 가구가 와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왜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 변화 자체를 알아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알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살을 생각해 보세요. 물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보면은 갑자기 큰 물살이 몰려와서 쓸려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런 일에 미리 대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도태될지도 몰라요. 그런 흐름을 미리 예측한다면 그 예측 속에서 더 나은 걸 발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리 생활 어떤 그 주택, 교통, 교실의 모습에서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렇게 기와집 같은 일반 주택이 많았다면 요즘은 어때요? 이런 아파트, 선생님도 지금 36층의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층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교통, 현재는 매우 복잡하고 차도 많습니다. 옛날에 어땠을까요? 네, 차도 거의 없고 주변에 건물도 없네요. 옛날에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이루었다면 지금은요, TV도 사용하고 예전에 비해서 적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전화는 어땠을까요? 자, 사진, 이런 직업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건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흐름을 알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흐름이 왜 중요한지 이 전화를 통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장거리 전화를 걸려면 교환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동통신 선진국이 된 우리 전화에 지난 역사를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1960, 70년대 마을에 한 대뿐이던 전화는 경조사 등 각종 소식을 전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생소했던 전화기의 사용법과 통화 예절을 정부가 나서서 홍보했습니다. 서로가 공손하고 친절 명랑하게 통화를 함으로써 명랑한 사회를 이룩합시다. 1960년까지는 통화량에 상관없이 전화 요금이 같아서 과부하로 불통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로 해입은 옷자랑을 무려 2분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남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말이죠. 장거리 전화를 걸려면 교환원에게 직접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43번이죠? 네, 부산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1971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DDD, 시외전화 자동 서비스가 서울과 부산에 먼저 개통됐습니다.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번호를 눌러 장거리 전화를 거는 DDD는
1987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인구수만큼 전화가 개통된 지금 휴대전화는 가입자 수 5,500만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네,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전화 교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처음 나왔을 때는 전화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교환원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술이 발전되니까 어떤 지점이 없어졌을까요? 네, 전화 교환은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직업적인 측면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또 없어지는 직업이 많아진다는 것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한글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GDP와 GNP를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GDP랑 GNP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GDP일까요? GNP일까요? 네, GDP입니다. 그럼 1인당 국민 총소득은요? GNP입니다. 자, 이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자면요. 이 D는 뭐로 시작하죠? 네, 디귿입니다. 그럼 땅이에요, 땅. GNP는 이 N이죠? 그럼 이 N을 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놈이면 사람이죠? 놈이면 사람입니다. 그럼 설명하자면 이 GDP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땅 아니라면은 뭐 미국 사람이든지 동남아시아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GNP는 어떨까요? 땅에 지역에 관계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또는 동남아에서 생산을 했다면 거기엔 GNP가 포함됐던 거죠. 자,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GDP와 GNP,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는 3조 원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558조 원, 무려 500배가 넘게 증가를 했네요. 그럼 1인당 소득은 어떤지 좀 볼까요? 1970년대에는 9만원이었다, 9만원. 그런데 2015년에는 3,093만원으로 무려 30배 가까이, 30배가 아니라 300배죠. 300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엄청난 변화네요. 그럼 자동차 등록 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13만 대였다면 2015년대는 2,098만 대입니다. 엄청나죠. 휴대전화 가입자 수 1990년대에는 8만 명이었다면 2015년에는 5,786, 거의 1인당 휴대전화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의 질이 늘어남으로써 1970년대에는 여자가 67세였다면 85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보다는 좀 적지만은 59.6세에서 79세로 늘긴 늘었네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하기만 하였을까요? 여러분들 IMF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건데요. 이 당시에 기업들이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기업들을 막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게 되고 외화가 부족하게 되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외화를 빌려오게 된 거죠. 자, 보면은 1997년도에 이 IMF가 왔는데요. 실업자 수가 이렇게 무척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겠죠. 물론 지금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실업률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해온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생활이었던 이름이 산업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농업, 업, 임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했다면 1960년대에는 드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 옷, 시멘트, 우리 단양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비료, 정유산업이 발달했다면 1970년대에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료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업들이 발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와 정밀기기 산업이 발달했고요. 1990년대에는 드디어 첨단 산업이 발달해서 컴퓨터와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업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앞에서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발전을 살펴봤다면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업 제품들이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한데요. 그 중에 바로 캐릭터 산업입니다. 캐릭터 산업에 관련된 영상 가지고 보겠습니다.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5조 원이나 된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캐릭터 산업입니다. 제2, 제3의 뽀로로 많이 나와야겠죠. 이하경 기자입니다. 백초 안팎의 짧은 에피소드. 티격태격하는 두 애벌레의 반전 있는 몸개그. 올해 국내에서만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애니메이션 나바입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판매를 공략한 성과입니다. 남미에서는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방영되기 전에 먼저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업체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10년 전 뽀로로의 탄생과 함께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는 현재 5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또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라이센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올해 9조 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2의 뽀로로를 꿈꾸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여 업체는 150여 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캐릭터와 라이센스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뮤지컬과 영화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창조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창작자와 개발된 캐릭터를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업체가 아동 대상 캐릭터 개발에 치우쳐져 있는 점은 시장 확대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자, 예전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큰 공장과 그런 기술력이 필요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장이 필요 없는 이런 기술들이 또 캐릭터들이 또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수업 시간에 좀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은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창의성은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들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식들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없는 것을 만들어낼지, 그 없는 것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창의성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배려심과 협동심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기존에 있던 활동들고 하고요. 또 이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